그 56페이지 보시면 그 개발계획이라는 파트 02번 위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라는 게 있죠. 자, 그거까지 그 해제까지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좀 많지만 어차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 구역 지정의 해제라는 거를 단어를 잘 보면 이게 구역이 없어진다는 건데요. 뜻이 구역 지정 자체가 해제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구역을 지정해놨다가 구역을 지정했는데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구역 자체를 해제시켜서 사업을 포기, 시가지 만드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백지화시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박스 안에 보면 다음에 규정된 날 다음 날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동그라미 1번에다가는 그 뒤에 비정상 해제라는 말을 동그라미를 치시고 동그라미 2번은 이건 정상적 해제입니다. 정상적 해제도 있고 비정상적 해제도 있다. 이게 정상적 해제면요 사업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비정상 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정상 해제는 몇 년 안에 완했을 때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정상적 해제는 이런 겁니다. 그 동그라미 2번이죠. 거기 뭐 56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양가로 4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서 그 다음에 규정된 날 다음 날, 자 밑에 써 있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자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세요. 자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 자 그게 수용 방식으로 끝나면, 자 여기 보면 수용 방식으로 끝나면 공사의 마지막 절차가 공사완료 공고란 말 써요. 공사완료 공고. 그럼 공사완료 공고일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네, 다음 날. 항상 공사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즉 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네, 사업이 끝나서 시가지가 다 건설돼 가지고 사업하는 기간 동안만 구역이고 사업이 끝나면 그거는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사업하는 기간 동안만 구역이니까. 근데 하나 더 옆에 가로 열고 환지처분 공고라는 것은 환지 방식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여기다 환지 방식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사완료 공고일은 수용 방식의 마지막 절차고 환지 방식으로 해서 사업이 끝나면 환지 처분 공고라는 말 써요. 그럼 환지 처분 공고일이 이것도 다음 날이에요. 항상 다음 날 챙겨야 되겠죠? 자,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처럼 거기 그 박스 위에 다음에 규정된 날 다음 날이니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이게 환지 처분, 환지를 받는다는 뜻이걸. 아까 우리 500평 땅 가진 사람들은 250평 환지를 받죠. 네, 근데 그 받는 날이 환지 처분일이에요. 환지 처분일. 그래서 환지 처분을 하고 공고 발표라는 걸 하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 어떤 날? 예, 다음 날부터 그 환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실제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날 취득하는 게 아니라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제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 방식으로 끝나면 공사완료 공고라는 걸 하고 다음 날.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이 이게 마지막 절차니까 공고일 다음 날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됩니까? 네, 그 해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났다는 거를 알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해제다 이게 시가지가 건설됐다. 근데 문제는 그 동그라미 1번 비정상 해제. 자, 그거는 여기 보세요. 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 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아까 이렇게 보면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잘 읽어보세요. 구역을 지정고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된 날부터 여기네. 구역을 지정고시가 된 날부터 3년 안에 여기 3년 안에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신청을 넣어야 되는데 3년 안에 지금 인가신청을 하지 않았대요. 그럼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또 본답니까? 네, 그렇게 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미리 개발 계획을 만드는 게 원칙이고 나중에 만든 적도 있었죠.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개발 계획을 미리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미리. 개발 계획을 미리 만들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개, 도, 시로 가야 됩니까? 사업 순서가? 네, 그렇게 가야죠. 개발 계획을 구역 지정 전에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상황일 때 지금 개발 계획은 미리 만들어 놨고 미리 그 다음에 개발 계획 다음에 지금 무슨 도시개발 구역이 나왔죠? 이 순서가 개발 계획을 미리 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개발 계획을 하고 나서 구역을 정했다. 그럼 구역을 정하면 바로 이제 시행자가 나와서 시행자가 구역 정한 날로부터 몇 년을 주겠다는 걸 법에서 3년 안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안 하면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지연시키는 겁니까? 지연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구역에서 3년이란 기간 동안 2단계 실시계획으로 빨리 넘어오라는 거예요. 넘어와라. 안 넘어오면 3년 되는 날이에요. 이것도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이건 사업을 다 끝내서 시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해제. 중간에 포기하는 해제. 그래서 이걸 다 볼까? 비정상적인 해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비정상적인 해제. 여기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은 무슨 해제고? 네, 정상적 해제고. 자, 지금 단어를 이렇게 다 들었을 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환지 처분 공고란 말 생각이 안 나죠. 공사 완료 공고란 말 생각이 안 나고 이런 실시 계획, 이런 구역 지정 이런 거를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는 잘 아셔야 된다고. 그 스토리를 빨리 머릿속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공급도 암기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 암기하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틀리다고. 이게 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이것도 이제 다 설명도 우리 1월 달도 이렇게 기초 강의를 할 겁니다. 1, 2월 달 강의도. 대신 이제 그때는 기본서가 나오잖아요. 기본서. 기본서가 나오면 아무래도 기초 강의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부적 사항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1, 2월 달에 빨리 이게 무슨 스토리인지를 좀 정의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아까 제가 개발 계획을 나중에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서 안 만들고? 개발 계획 여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랬었어요. 그럼 순서가 도, 개, 시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아까 저 그림에다 좀 표시를 해줄까요? 제가 뭐라고 싶었냐면 개발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을 때는 순서를 좀 바꿔서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구역에서 이렇게 3년으로 이렇게 바로 가지 말고 구역에서 개발 계획 수립으로 가는 거 2년. 이거 어디다 표시하는 게 좋으냐면 아까 저 그림 있죠? 거기가 어디가 그림이 있었습니까? 네, 거기 그 54페이지 보시면 그 개발 계획이 밑에 있죠? 네, 밑에 있을 때는 일단 이거부터 먼저 표시해 주죠. 구역 지정 고시에서 이렇게 구역 지정해서 막바로 이렇게 실시 계획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하나 거 줄까요? 거기서? 지금 54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그 맨 위에 키포인트 그림 있죠? 네, 거기서 그 좌측에 구역 지정해서 그 실시계획 쪽으로 이렇게 인간 넘어가는 거에다가 3년을 이렇게 거시라고 3년 구역에서 이렇게 실시계획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데다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에다가 딱 맞춰서 3년 이렇게 쓰시라 3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해제 이런 해제도 있었고 지금 그거 표시했어요? 네, 요거랑 조금 그림이 다른데 시행자가 여기가 붙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역에서 실시계획의 인가까지 이렇게 인가까지를 3년 이렇게 쓰시면 돼요. 3년 그 기간만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이 상황은 개발 계획이 이렇게 미리 나왔을 때. 근데 지금 상황은 구역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막바로 3년 가지 마시고 구역에서 개발 계획 수립으로 가는 거 2년. 그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 고시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실시 계획에 인가로 가는 거를 이렇게 또 3년이라는 표시를 또 이렇게 한 번 더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거기다 다시 밑에 쓰면 되겠죠? 자, 54페이지 그림에서 자, 구역 지정해서 자, 개발 계획 수립 고시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연결해 가지고 몇 년 줍니까? 2년 줬어요. 2년 줬죠? 그다음에 개발 계획에서 다시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해 가지고 이 시행자를 지나서 실시 계획까지 인가 신청을 다시 또 몇 년 쓰시면 돼요? 3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하면 이것도 해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길이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제를 체크할 때는 아까 개발 계획을 구역 지정 전에 먼저 수립하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 그 상황을 먼저 생각하시면 그 상황일 때는 개발 계획이 여기 위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2년이라는 걸 체크하지 마시고 막바로 개발 계획 먼저 하고 구역을 정하고 나서 이렇게 몇 년으로 3년짜리로 해제를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제. 이 기간 안에 못 넘어가면 3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 그런데 아까 개발 계획을 여기 구역 지정 다음에 나중에 만드는 적이 있었습니까? 여기 지어졌는데 자연 녹지라든가 생산 녹지 같은데 이런 데서는 개발 계획을 나중에 만들면 이게 막바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2년 안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개발 계획을 2년 안에 수립해서 고시하지 않으면 이것도 2년 되는 다음 날 해제가 되고 개발 계획 수립 고시가 됐으면 다시 또 실시 계획의 인가 신청으로는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하면 그러니까 합의 이거 5년 되는 거죠. 여기 3년하고 요거 2년하고 합치면 합의 5년 안에 이렇게 이 절차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막바로 넘어가는 3년도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요 밑에 있는 건 우리 그 기본 교재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수업을 잘 따라오시니까 그렇죠. 제가 보너스를 해줬는데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1월 달에 또 이걸 할 겁니다.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미리 그냥 들어두세요. 우리가 이제 기초 용어를 배우는 반이지만 또 수업 시간에 또 잘 이해를 하시면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거는 공부를 선행한다는 건 잘 이해하면 하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름이 편합니다. 여름에 공법 하도 공부 안 해갔으면 얼마나 그 날씨도 더운데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공법은 양이 많아서 이렇게 책 보면 그냥 계속 짜증만 납니다. 책 두께 이렇지 않습니까? 책 두께 이렇게 그 해봐야 별 도움도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그 책 두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을 잘 찾으셔야 돼요. 요약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자꾸 이렇게 공부하시면 항상 60점은 넘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역이 다 끝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역. 자 구역에서는 지정권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관청, 시도나 대도시 예외적으로 장관님이 정하는 사유. 시도의사님이 지정을 하시는데 시도의사 앞에 요청자라는 분이 신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고 또 신구청장 앞에는 제한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10명의 제한자들 이런 것들. 자 지정 규모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상 규모. 특히 비도시 지역이 30만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를 지을 때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4차로 이상 도를 만들어주면 이게 10만으로 이게 면적 이게 완화됩니다. 완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이렇게 7가지 개발 행위는 이제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까지 이렇게 해제. 이런 4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발계획으로 넘어가 보죠. 자, 개발계획은 원래 정확한 이름은 어떤 거였어요? 개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입니까? 네, 근데 그 가운데 개발자를 따고 계획자를 따서 4글자로 개발계획이라고 줄이는 겁니다. 56페이지죠? 56페이지. 아까도 했지만 개발계획은 시험에 2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립 시기. 자, 원칙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구역 지정하려면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개발계획이 미리 나오면 아까 우리 해제 처리할 때도 개발계획이 미리 나와 있으면 구역에서 개발계획이 미리 나와 있는 거죠. 막바로 이렇게 2년으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막바로 3년짜리 해제로 챙기시면 되는 거죠. 개발계획을 어디에서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의 내용.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개발계획이 기본 방향을 정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지시하는 계획이라는 느낌이 와야 됩니다. 자, 우선 시험에서는 설계도, 자금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이 돼야 한대요. 개발계획에. 그거부터 설계도, 자금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공사계획. 자, 이건 사업의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 이 사업의 행정청이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에는 설계도와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옆에 써 있습니다. 거기 개발계획 내용에는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단 설계도나 자금계획 하나만 더 추가하면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같은 상세한 계획도 설계도랑 같이 포함돼서 실시계획 쪽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1번, 2번. 자, 일단 도시개발구역의 명칭과 위치, 면적.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사업의 시행 기간. 자, 4번의 시행자, 5번의 시행 방식인데 우리 그런 걸 포함해서 더 중요한 거는 토인입니까? 토인? 그 다음에 교환 같은 거 들어가죠? 네, 토인, 교환, 보건, 의료, 시설 계획, 그 병원 만드는 계획입니다. 교통처리 계획, 환경 보전 계획, 토지용 계획, 인구 수용 계획 이런 걸 통해서 개발 계획을 보면 인구를 몇 명 들어가는 도시를 시가지를 만든다. 토지용 중에서 공원 용지는 몇 프로, 주거 용지는 몇 프로, 상가 용지 몇 프로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마스터 플랜 이런 말도 씁니다. 사업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행정청이 만드는 지시하는 계획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시행자 쭉쭉 넘어가세요. 자, 시행자에서는 아까 우리 12명 시행자가 있었죠. 네, 그 중에서 사업할 사람을 지정권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그 후보죠. 12명 후보 중에서 시행자를 정하는데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공공시행자 아까 봤던 거. 자 5번부터 11번까지는 민간시행자. 공동출자법인은 이제 공공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고 출자 비율에 따라서.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시행자로 해요? 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시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정하지 말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속으로 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왜 다른 사람으로 안 하고 토지 소유자한테 맡길까?
아니면 토지 소유자들이 만든 조합에게 맡길까? 그 조합의 구성원들이 조합원들이라고요. 그 조합원들이 결국엔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왜? 전체가 환지 방식이니까 전체 개발을 해서 원 토지 소유자한테 나눠줄 겁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네들이 받는 땅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지고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어떤 개인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시행자를 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니네들이 가져갈 땅인데 그거 사업을 부실공사하고 사업을 엉터리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 그러면 본인들 땅값이 낮아지는데 자기 재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그때 망하잖아요. 이렇게 일을 해도 똑같이 가져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본질적으로 이렇게 그 일을 안 하려는 습성이 있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누구는 일 안 해도 똑같이 공동분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조합의 설립. 자, 조합의 설립은 그 설립 과정만 간단히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이제 조합이라는 게 시험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일단 조합이라는 것은 법인이라고 써요. 법인. 자, 조합의 성격은 이게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법인을 하나 만들고 이 법인의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 사업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우리 그 조합원들도 생업에 종사해야 됩니까? 조합원들이 계속 도시개발 사업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뭐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영업 하시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조합에게 맡기고 그 조합의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조합장, 이사감사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조합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조합원 총회에다 보고해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은 이제 돈만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단체가 조합인데 일단 조합 설립할 때는 그 설립인가 동그라미 1번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최소한 7명 이상이 모이고 정관을 만들어서 자, 그 정관에다가 규약 그러면 X라고 써요. 규약. 자, 이것도 아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자, 어떤 단체가 법인일 때는 정관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정관이 있죠. 근데 어떤 단체가 법인이 아닐 때는 규약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규약. 그러니까 우리가 규약이라고 하는 규약하고 정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서 정관은 법인일 때, 자 법인 성격의 단체는 이 단체를 만들 때 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지켜야 되는 내규입니다. 내규. 조합원들이 뭐 돈을 얼마 내라 그런 내규가 있다고요. 근데 조합의 내부규 조정할 때 규약으로 정할 때는 그 단체의 성격이 법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법인. 지금 우리가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아까 우리 토지 소유자 기본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자 조합원들이 지켜야 되는 내규가 뭘 만드셔야 돼요? 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 지정권자에게 가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설립인가라는 걸 봤습니까? 네, 이거 봐요. 설립인가 지정권자의 설립인가 그 다음에 자 설립인가라는 게 관청한테 가서 인가 받았어. 나 조합 설립해도 됩니까? 이렇게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인가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설립 등기라는 걸 해야지만 조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계속 읽어보시면요. 그 58페이지에서 그 가운데 안가로 3번 그 동그라미 1번 자 7인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되면 조합이 성립된 겁니까? 아니요. 설립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조합이 성립된 게 아닙니다. 조합은 밑에 성립이라는 게 따로 동그라미 2번에 번호가 있는데 설립인가를 받고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설립 등기를 내면 조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법인이라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단체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해야지만 성립한다. 요 말이 붙어 있으면 그게 법인이 되는 겁니다. 법인.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법인의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야. 민법 시간에 법인을 만들 때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등기까지 해야지만 그 법인이 그 성립된다. 이런 조문이 있어서 그 조항을 공포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이게. 그걸 보고 법인이라고 하시고 자 그다음에 조합원 좀 볼까요? 그럼 조합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입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입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 들어가는 거야. 토지 소유자만. 그래서 건물 없이 땅만 가진 사람이든지 건물하고 토지를 동시에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니까. 근데 건물만 가진 사람들은 조합원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조합에는 조합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임원을 하죠. 임원. 그 왼쪽에 공간에다가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자, 감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뽑아서 조합의 사업에 관한 업무를 맡기는 겁니까? 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업무는 이런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임원으로서 이 사람들이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조합원들은 이제 돈을 걷어서 조합장 급여 주고 이렇게 활동비 이런 것들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합이 의사결정 기구가 총회나 대의원회라는 게 있어요. 총회. 자, 우리 총회하고 대의원회라는 게 있는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답니까? 네,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그러니까 전체 조합원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게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을 이번에 바꾸겠다. 그러니까 조합장 바꾸는 건 중요한 업무입니까? 네, 되게 중요한 거. 그런 거는 총회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대의원들이 그 밑에 대의원회라는 게 있죠. 대의원회 임의기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들이 개정됐어요. 자, 이 책 나고 나서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이렇게 바꿨어요. 조합원 100인에서 50인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자, 50인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자,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 되면 50인 이상이 되면 대의원들을 뽑아서 총회를 매번 소집할 수가 없어요. 이 총회 소집하려고 하면 전체 조합원들 다 모여라 이렇게 통지하고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제 비용이 막 들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를 빌려요. 교회. 우리가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한 3,000명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3,000명이 모일 수 장소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큰 교회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체육관, 장충체육관 빌리셔야 돼요. 조합원 총회할 때. 근데 그런 거 비싸죠? 대여료가. 우리가 이 조합원 총회 겨울에 하는데 저기 허허벌판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도봉산으로 모여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총회할 때 매번 조합원 총회를 모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조합의 일상 업무를 총회 권한을 대행시키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건 좀 아셔야 돼요. 총회는 둔다죠. 둔다라는 말은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뜻이고, 정기적으로 총회 같은 건 개최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일상적인 업무는 대의원회한테 맡기는 거예요. 대의원들을 뽑아서. 그 대의원들이 이제 근데 그게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으로 개정됐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책 나오고 또 개정된 게 있어가지고 우리 그 기본세는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의원회를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조합이라는 설립 과정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조합은 수용할 수 있어요? 조합이 수용할 수 있나요? 조합이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조합이 환지 방식,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이 시행자죠. 여기서 써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이렇게. 제가 별로 실망은 안 해요. 처음이니까.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금방 이제 한 2시간 지나니까 또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잊어먹으면서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 이게 다 그게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그런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설명하면 잊어먹고, 그 설명할 때 안 들으실 수도 있고, 나 처음 듣는데, 근데 언제 써 있었지 이게? 여기 아까 있었죠. 공부는 항상 이제 이게 자꾸 반복하는 사람을 이렇게 근데 그 반복을 이제 좀 집중력이 좋으신 분들은 한 2번만 반복하면 다 이렇게 입력하신 분들도 있어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집중력이 좋은 거죠. 머리 좋다기보다는 집중을 잘 하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 잘 안 놓치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조금 수업할 때 이제 딴 생각하시고 그러면 제가 다 보면 알아요.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거. 근데 뭐 이제 알아서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가까지만 데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물 자세요. 자시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 다 드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절에 실시계획 다 본 거니까 실시계획 좀 볼까요? 여기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작성을 누가 하셔야 돼요? 네, 시행자가 실시계획, 요 시행자가 나왔었죠. 시행자가 뭐 토지공사로 나오든 뭐 SH공사로 나오든 저 민간업자로 나오든 간에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실시계획은 앞에 지시하는 계획인 개발계획에 맞아야 됩니까? 자, 이것도 엉터리로 이렇게 내요.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에 맞게 작성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개발계획이 먼저죠.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만들 때 개발계획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이쪽에. 근데 그걸 이제 뒤집어가지고 신문제를 한번 냈습니다. 그 문제 수준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계획이 더 우선하는 계획이고 어떤 계획이 실제 공사에 관한 세부 계획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맞게. 자,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들어가야 됩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상세한 개발계획. 자, 이런 상세한 개발계획은 설계도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계획도 이제 위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밑에 02번 실시계획 내용 다 본 거예요. 설계도나 자금계획, 사업시행 기간 같은 서류를 명시하고 첨부해야 되니까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 여기 지정권자에게 인가,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지정권자 본인 자신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까? 네, 여기 아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구역을 정하고 자기가 개발계획을 만들고 자기가 시행자가 본인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여기 1번 시행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듭니까? 만들어야죠. 대신 인가를 안 받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인가권자니까.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본인 자신이 시행자가 됐다면 그냥 실시계획 작성 다음에 고시예요. 근데 지정권자가 아닌, 거기 보시면 그 58페이지 맨 밑에 그 03번에 보시면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 시행자를 빼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본인이 시행자가 됐으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신청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적용하지 말고 지정권자가 아닌 지정권자인 시행자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들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실시계획까지 이제 인가가 나오면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자, 공사 착수. 자, 어떨 때는 수용을 택하고 어떨 때는 환지 택합니까? 그 선택 좀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일단 환지 방식부터 토지를 교환해 주는 방식. 자, 선택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네요. 자, 2번만 한번 볼까요? 지역의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그럼 수용 방식이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 거예요? 보상금을 많이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또 거기 보면 그 인근 지역의 지가도 높고 또 땅 주인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국회의원도 계시고 이러면 수용 못합니다. 네? 거기 뭐 무슨 뭐 대기업의 회장님 뭐 이렇게 누구도 있고 막 이러면 우리 강남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사업하는데 여기 세곡동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했대. 이렇게 여기 빼드리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런 부조리한 현상이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거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무슨 뭐 그런 분이 계시다거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사회 지도층 그러는데 난 지도받기 싫은데 그분들 지도층이라고 부르더라고. 우린 지도받기 싫잖아요. 근데 지도층이라고 불러요.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빼드렸더라고. 이렇게 SH공사가 빼고 사업했습니다. 이 부조리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뉴스로 만들어서 보도를 하면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우리 언론에서 좀 많이 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런 게 보면 좀 부조리한 현상이죠. 저 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항상 인생은 부조리하니까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거를 길러야 된다. 인생은 고통이다. 제 얘기를 맨날 항상 해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부조리한 게 많이고 그 어떻게 받아주냐에 따라 틀린데 그걸 잘 견뎌야죠. 이제 7살 됐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떨 때는 수용을 택합니까? 수용은 그 위에 보면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단적으로 시가지를 조성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요. 시가지를 집단적으로 만든다. 시가지를 거기 앞에 계획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해서 집단적인 조성 이렇게 되어 있죠. 집단적인 조성. 이게 집단적으로 시가지를 빨리 만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뭐 단어 차이는 없고 집단적인 조성. 요 단어를 포인트를 잡아서 그거 나오면 수용 방식. 그 환지 방식을 보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환지 방식 보면 그 대주로서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를 교환, 분합, 구획, 지목, 형질 변경 이런 말이 붙었습니까? 그걸 보면 토지를 분필, 합필을 해주고 구획을 변경이고 구획이나 지목을 바꿔서 형질 변경 같은 걸 다 해가지고선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해서 토지를 결정적으로 교환한단 말이었어요. 교환. 그 교환이란 말 앞 뒤쪽에 보면 분필, 합필, 분합, 구획 변경. 토지 아까 우리 구획 변경이 있었죠. 아까 제가 환지 방식 할 때 농지가 이렇게 있으면 농지 대신 대지를 받잖아요. 그럼 이거 구획 변경한 거잖아요. 토지 모양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게 구획 변경한 거라고요. 이렇게 토지 구획을 네모 반듯하게 정리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목도 옛날에 농지였었는데 사업하기 전에는 농지인데. 근데 지목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대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지에 거기 뭐 구획 변경 뭐 이렇게 면적 같은 것도 변경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토지를 분필, 합필, 구획,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이런 걸 해서 최종적으로 토지를 교환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게 환지겠죠. 예, 교환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 환지죠.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아. 그러면 환지고. 그다음 집단적으로 조성한다 이런 말 나오면 수용이고. 예,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지역의 지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용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수용 방식이 어려운데 그 말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바꿔서 아니면 계획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해서 집단적인 조성 공이 필요할 때는 환지 방식을 선택한다 이렇게. 그 집단적인 조성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수용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용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거기 지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보상할 예산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수용이 들어가는 거라고 사실은. 그 시행자는 어떤 방식을 더 좋아합니까? 시행자가 수용을 더 좋아하는 왜냐면 수용은 뺐을 때는 싸게 뺐죠. 그 때문에 나중에 팔 때는 비싸게 파는 거예요. 우리 수용 방식은요. 수용을 해서 나중에 누구한테 팔아요? 일반인들한테 외지인들한테 제값 받고 다 파는 거예요. 토지를 수용할 때는 뭐 이래서 평당 뭐 200에 수용했다. 나중에 팔 때는 평당 500씩 팔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남죠. 아니 좀 수용을 하면요. 이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어떤 개발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해 줄 때 개발 발표가 나면 단기간에 가격이 막 급등하죠. 그럼 그 가격 급등한 걸 고려해서 평가금을 주지 않아요. 감정평가의 원칙은 어떤 개발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개발 발표 나기 전에는 이 땅값이 한 100만 원밖에 안 했다고 시작하고 서울시에서 개발이 발표되기 전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근데 개발한다고 발표가 나오면 한 일주일 사이에도 뭐 단기간에 땅값이 급등할 거 아닙니까? 그 땅값이 막 300만 원 이렇게 급등했어요. 이렇게. 개발 발표 나니까. 그럼 여기가 개발 발표 전에는 100만 원, 개발 발표 후에는 3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상할 때는 어느 시점으로 평가해 줄까요? 보상금 평가할 때는. 여기 100만 원 시점으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개발이 되고 나서 여기 수용 보상금을 줄 때는 항상 개발 발표 이후에 이 지가가 올라간 거는 반영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반영을 하면 너무 보상금을 많이 줘야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간 건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기 직전 시점. 여기가 기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게 공시 가면 여기다 뭐 곱하기 뭐 1점 몇 배 이렇게 해가지고선 보상금을 준다고. 2배까지도 안 준다고 이렇게. 공시가라는 게 시세의 한 반 정도밖에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발되기 전 시점으로 평가금이 나고. 그러면 수용을 할 때는 싼 값으로 뺐었죠. 그럼 수용을 해서 이제 시행자가 개발을 싹 했어요. 여기 만약에 구룡마을을 100%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구룡마을을 거기 원래 땅 주인들 아까 우리 저기 48% 가지면 다 그 땅을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는 그분한테 수용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 보상금 주는 게 조 단위가 넘어간대요. 지금 1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조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서울 저기 강남구는 한 7천억이면 된다는데 아주 구룡마을 땅을 지금 22만인데 48%를 갖고 있으니까 10몇만을 갖고 계신 거라고요. 거기 지금 아무리 저기 싸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 보상금 평가할 때 공시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몇 배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래서 그 예상으로는 뭐 서울시 예상으로는 한 1조 한 3천억까지도 봅니다. 그분한테 한 개인한테. 근데 그분도 이제 뭐 빚이 많이 있겠죠. 그 땅을 살려는 여러 가지 빚이 있었을 테니까 뭐 빚 갖고 나면 얼마 남을지 모르겠는데 특정 개인한테 막 조 단위 돈이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어려웁니다. 사업이 이게. 수용 방식으로 하더라도 보상금을 좀 많이. 환지 방식 주면 더 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환지 방식으로 환지를 줘버리면 그 땅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개발해서 한 몇 년, 한 5년 뒤에 팔면 더 많은 차익이 생기고 그분한테.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더 이익을 안겨주는 거고. 근데 그분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분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거기다 땅을 몰수할 겁니까? 그분이 지금 몇십 년간 땅을 모은 거 아니에요. 언젠간 개발되겠지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우리 공부하면서도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런 거 좀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수용 방식은 그렇게 항상 수용을 하면 어쨌든 그분이 수용을 하면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다 거기 나가는 거예요. 나가 거기를 개발하겠죠. 그럼 수용을 했으면 그 땅은 SH공사 소유죠. 수용을 했으면 네, 거기 원주인들 땅 그거 다 수용을 했으니까 소유권을 지금 SH공사가 다 지금 자기 앞으로 한 거 아니에요. SH가 개발해가지고다가 아파트를 짓고 거기다 상가를 짓고 거기다 뭐 대규모 의료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형외과 이런 것 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형외과 쪽을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이렇게 오면 얼굴 이쁘게 고쳐가지고 나갈 때 못 알아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여권이 보니까 안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성형외과에서 떼준대잖아요. 성형했다고 이렇게.
여권 사진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기술이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형외과에서 증명서를 떼준대. 성형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 관광에 유치돼서 그런 시가지를 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그런 형태로 수용 방식은 이익이 많이 남아요 시행자한테. 그러니까 시행자는 자꾸 수용 방식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반면에 이제 거기 땅 주인들은 환지를 달라. 거기 지금도 환지 달라는 분 계시죠. 예, 그 구룡마을 나중에 뉴스 검색해 보시면 환지 달라 이런 막 해요. 막 데모도 하십니다 그때. 그때 불났을 때도 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거기가 환지 이런 거 달라고 요구하시는 그 문구가 막 써 있어요. 우리는 여길 떠날 수 없다. 환지를 달라 이렇게. 근데 환지를 줬을 때 그분들이 이거 팔고 나옵니다. 거기 이제 좀 여유가 없는 분들 사시니까 환지를 일단 받아서 그 환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개발권을 팔고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게 수용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크니까 환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정든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이제 계산해 보겠죠. 내부적으로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수용 방식의 개념하고 환지 방식 개념을 고를 때 선택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수용 방식의 공입어를 좀 하나 좀 볼 게 있습니다. 그 59페이지에 보시면 그 공입원의 양가를 1번 보시면 그 동그라미 1번에 의해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시행자에다가 11명 이렇게 한번 써볼까? 11명. 자,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한다는 게 이제 강제로 권리를 취득해서 사업할 수 있다는 건데 왜 11명입니까? 아까 누구는 빼야 돼요. 항상 조합은 빼야죠.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막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민간 시행자 나옵니까? 자, 민간 시행자가 5번 및 7번부터 12번이 누군지 아셨어요? 네, 5번이 여기죠. 이 사람 5번. 토지 소유자 5번, 6번은 빼고 7번부터 12번까지가 이제 민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의 민간이 수용할 때는 거기 보니까 사업하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요건이라는 거. 민간이 수용하기 위한 동의 요건 이렇게. 자, 민간이 수용할 때는 뭐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이런 건 나중에 공부를 하시는 건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는 토지주택공사가 또는 지방공사가 수용할 때는 이런 동의 요건을 갖춰야 안 갖춰요. 안 갖추죠? 예, 그거로 계속 내는 거 시험 문제에서.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는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공공이니까 수용을 할 때 이런 동의 요건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필요 없죠? 예,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원래 수용을 당하면 뭘로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채권을 줄 수도 있대요. 채권. 채권이라는 게 현금 지급을 나중으로 미루는 건데 이 토지상환 채권은 특이하게 개발된 땅, 자, 토지상환 채권 그 의미만 아시면 돼요. 시행자는 자, 수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자, 매수 대금의 일부 동그라미 주세요. 일부. 자, 만약에 보상금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5억인데 5억 중에 2억만 현금 주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일부는 밑에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채권을 주는데요. 자, 보상금 5억 중에 2억은 일부는 현금 주고 나머지 일부 3억에 대해서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이걸 줄 수 있대요. 채권을.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3억이 안 나가죠. 돈이. 그러니까 좋은 거죠. 돈이 이렇게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한대요.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땅이나 건물로 상환한다. 그럼 이게 환지죠. 결국에는. 이 환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수용 방식으로 수용을 하는데 대금의 일부를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로 준대요. 원금과 이자를 사업이 끝난 다음에 토지로 받아가래요. 그러니까 원금이 3억 있었다. 우리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를 좀 수용을 했으면 원래 돈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시행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이제 수용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행자가 갑의 토지 소유권을 지금 이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행사해서 토지 소유권을 지금 뺏어갔어요. 이렇게 갑으로부터. 그럼 시행자는 갑한테 뭘로 줘야 돼요? 현금 줘야 되는 거죠. 예, 보상금 평가에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게 만약에 5억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5억을 현금을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금의 일부니까 한 2억 정도만 해볼까? 2억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3억입니까? 자, 일부기 때문에 일부. 자, 일부는 채권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채권 지급을 하려면 누가 원하셔야 돼요?
토지 수요자가 원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원해야 돼? 이거 토지 수요자가 원할 때. 토지 수요자가 나 채권 받기 싫다 그러면 다 현금 주라는 겁니다. 근데 토지 수요자가 원하면 채권을 주는데 이 채권이 사업이 끝나면 돈으로 이 3억에다가 이자 붙여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 3억에다가 이자를 쳐서 막 이자가 막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억 3천 정도의 땅을 주든지 건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수용을 당한 다음에 돈으로 안 받고 일부는 채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만기 때 이제 상환일이 되면 딱 제시를 하면 개발된 땅, 그 조성된 땅이죠. 그럼 거기는 환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용 방식이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환지 효과죠 이거. 왜 환지 효과예요? 그 상환 채권의 원금을 지금 뭐로 준다는 거예요?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한다. 그러니까 조성된 땅이나 건물로 상환한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주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 환지 효과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 이제 원형지나 조성 토지는 나중에 하셔도 되는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3번에 보시면 환지 방식 사업 시행, 그 순서만 한번 알아볼게요. 순서. 자, 환지 방식은 자체적으로 또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차가 환지 처분이죠. 네, 마지막 절차가 환지를 받아가라 이 환지 처분인데 그 순서만 좀 알아보죠. 자, 환지 방식 할 때는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만듭니다.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자, 인가받는다 이렇게. 자, 환지 계획이 뭐냐? 이게 계획이 하나 더 나왔네요. 이 앞에 개발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시 계획으로 설계도가 나왔죠. 그럼 이거 환지는 말 그대로 어느 위치, 종전 토지 대신 이 환지를 어느 위치로 할 건지, 환지의 위치라든가 환지의 위치나 규모 같은 것들을 미리 설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환지 계획 안에는 환지 전후 대비도라는 게 들어가요. 환지 전후 대비도라는 게 있습니까? 환지 전, 후 지도가 두 개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환지 전의 위치가 나중에 환지되는 위치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환지 계획을 보면 수술 전후 대비도 있죠. 그 딱 보면 딱 놓고 보면 어디가 바뀌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코를 했는지 눈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술 전후. 똑같이 환지 전후 대비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환지되기 전 종전 토지의 지도하고 환지되고 나서 어떤 위치로 갈 건지 어떤 규모로 갈 건지를 이 환지 후 지도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그 번호를 보고 이제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환지 계획대로 그대로 공사하는 거예요. 이 환지 계획에 이 환지 설계라는 게 들어가는데 환지 설계. 요거 설계도랑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에 대한 설계도, 요거는 환지해 주는 설계도. 그래서 환지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공사하다가 그냥 들어보세요.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환지 예정지.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라는 걸 받고 마지막 절차가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 처분. 이렇게 해서 자, 환지 처분이라는 게 환지를 교부해 주는 거예요. 교부. 이거 환지 받아가라 이렇게 교부하는 거라고요. 아까 이 사람이 500평 있었는데 농지가요. 자, 환지를 얼마 받습니까? 네, 여기 이제 토지 부담률이 50%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토지를 시행자에게 이렇게 넘겨야 되는 비율이 한 50%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환지를 이제 250평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 종전 토지에 여기 갑친구 을이 있는데 자, 을도 한 600평 토지가 있대 이렇게. 얘도 지목이 뭐 전 농지 같은 거고. 그러면 얘는 나중에 환지 얼마 받을까요? 을은. 예, 똑같이 이제 한 300평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머지 그 반대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사업 면적은 있을 텐데 전체 사업 면적은 불변이죠. 사업하기 전 전체 면적하고 사업이 끝나도 그 면적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까? 총 면적은? 근데 거기서 지금 개인들이 환지 가던 면적이 지금 반씩 줄잖아요. 그럼 나머지 여기서 250평 떼간 거하고 300평 떼가고 나머지 300만 환지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럼 나머지 부분이라는 게 바로 채비지 보류지라는 게 있어요. 환지 처분할 때 이 환지 처분 공고라는 걸 하면요. 아까 우리 보세요. 갑이라는 개인이 자, 환지를 지금 250평 받습니까? 이렇게 받죠. 개인들이 환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을도 아까 우리 300평 환지를 받겠죠. 저쪽 예를 들어서 여기 을이 있었잖아요.
을도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환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300평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까 이 사람이 자기 종전에는 600평인데 300평 환지를 받으면 나머지 300평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시행자가 이렇게 가져갔다 그랬는데 시행자가 이걸 가져가서 이런 걸 빼는 거예요. 채비지라는 게 있어요. 채비지. 채비지하고 보류지란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 채비지 보류지라는 것도 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달에 이제 확정이 된다고요. 자, 채비지는 잘 보세요. 채비지는 시행자에게 넘어가요. 시행자한테. 자, 우리 여기 짐자가 이렇게 250평, 300평은 개인들이 환지 받는 겁니다. 여기 개인들이 환지를 받는 거고 여기 지금 채비지라는 땅 있죠? 보유지라는 땅은 특정 개인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이 땅을 빼서 잘 보세요. 채비지는 시행자에게 넘어가요. 근데 보류지는 행정청한테 줘요. 보유지라는 토지는 이건 행정청한테. 자, 용도가 달라. 자, 이 보류지라는 토지는 이게 공공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까? 시가지가 됐으면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관공서 부지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시가지가 되면 거기 여러 가지가 기반시설 같은 게 도로도 깔아야 되고 다 필요하다고요. 그런 용도로 빼가는 게 보류지고 채비지는 일반 분양 아파트예요. 일반 분양 아파트. 자, 우리 환지 방식도 일반 분양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분양 아파트를 또 별도로 줘요. 왜냐하면 공사 비용이 필요합니까? 그럼 시행자가 공사 비용을 어디서 지금 돈을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 주인들이 돈을 내더라도 그렇게 공사 비용 충당할 때까지 안 내고 채비지란 토지가 사실 실제로 낸 거죠. 왜냐면 자기 땅에 반을 주는 거니까 돈으로 안 내고 땅을 떼가서 그 땅에다가 일반 아파트를 짓습니까? 일반 분양 아파트? 근데 외지인들한테 분양해요? 네, 우리 환지 방식은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자, 종전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종전 토지 가진 사람들이 쭉 여러 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들한테도 땅을 반씩 줄여서 환지해 줍니까 이렇게? 네, 그럼 나머지 반은 어디? 나머지요. 갑한테 250평 빼갖고 을한테 300평을 빼가서 그런 걸 채비지나 보류지 설계를 해서 특정 위치에 채비지 보류지를 막 만든다고요. 그래서 보류지는 행정청한테 넘어가서 공공시설 같은 걸 만드는 형태로 가는 거고 채비지라는 토지는 시행자가 이걸 받아갑니까? 받아서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 아파트를 넣어서 이걸 일반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평뉴타운도 일반 분양 아파트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일반 분양 아파트 지은 게 채비지 땅에다 지은 겁니다. 채비지에다가. 공사 비용의 채당, 공사 비용 옛날식으로 쓰는데 공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토지. 보류지는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 보류한 토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서 이런 용어들을 알고 환지 방식이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중간 환지 예정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럼 환지 계획대로 위치나 규모를 설계해서 공사합니까? 그래서 공사 여기 환지 계획 안에는 보면 이게 개인들이 환지받는 위치도 있고 채비지, 보류지 이런 것들이 어디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요. 이거대로 그대로 공사해서 채비지는 누가 받아가고 보류지는 누가 받아가고 이런 거, 개인들 땅은 누가 받아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지 형태로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정비법이랑 오늘 조금 비교할 게 있어. 제가 정비법 한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면 되고 정비법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30분만 더 하겠습니다.